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출금리가 0.12% 하락, 나머지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각각 0.14, 0.07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는 여전히 1.43% 차이로 전월 대비 0.02%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수신금리 그리고 총 대출금리 D-C 역시 2.29를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 굉장히 커 보인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고요. 가계대출금리가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달보다 0.07% 정도 떨어졌다 라는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표만 보자면 이거 가계대출금리 떨어졌네, 대출 좀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적인 어떤 이 대출 상황은 그닥 여의치 않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 차가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 때문에 중간에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은행이죠. 은행예금 가중평균금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금리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이 가상금리를 조금 낮춰서 뭔가 주담대 금리를 하향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 지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동안 올라갔던 주담대 금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밟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더라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내려섰다 하지만 거의 개미 눈곱만큼 내려섰습니다. 가계대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4.79에서 4.72, 그리고 주담대 역시도 4.30에서 4.25, 거의 피부로 느껴질까 말까 그런 어떤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월 주담대 평균금리 다른 전망에서 보자면 1년 만에 4.3%로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다는 또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담대 평균금리는 넉 달 때 지금 오름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그 지표하고 평균적으로 이 금리 자체를 집계하는 이 차이는 명확한 어떤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좀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금리 차가 3개월째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별로 보자면 예대금리 차 KB국민 1.27에서 1.25, 거의 표가 안 나죠. 신한은행 1.04에서 1.01, 하나은행 1.23에서 1.19, 우리은행 1.07에서 1.19, 농협 1.28에서, 농협은 오히려 1.34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차. 어떤 은행은 지금 오히려 올라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많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금리 내려가는데 대출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 소득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정말 고점에 물릴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은행이 지금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가상금리는 은행별로 얼마든지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차가 각계별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인터넷은행 K뱅크 역시 가상금리를 1.1%포인트 올렸고, 그리고 농협 역시도 0.1%포인트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를 내렸지만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신한, 우리 보면 주담대 가상금리를 0.1과 0.09, 거의 표가 안 날 만큼만 살짝 우리는 내립니다 한데 지표를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 전혀 표가 안 나는 그런 어떤 지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과연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나? 아니죠. 체감도가 제일 문제인데 체감도 면에서는 여전히 대출 빗장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걸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후 금리 폭풍 충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섣불리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과감한 결정, 그 과감한 결정이 결국 골로 갈 수 있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지금 강남에서도
레미안 대치팰리스, 반포자이 등등 뭐 서울 40억 고급 아파트 영끌족 눈물의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4반기 강남 상구 아파트 경매가 9년 6개월 만에 지금 최다를 찍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강남에서 뭐 금매로 내놔도 누군가가 막 빛의 속도로 물어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이제 아파트 경매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강남권도 무조건 강남은 좋아 했는데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 분기별 경매 진행 건수 보면 뭐 그래프가 지금 뭐 2022년 1분기에 비해서 2024년 4분기 뭐 거의 뭐 드래곤플라이죠. 예. 완전히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이가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50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38평이 지난 16일 41억에 팔렸다. 결국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이거 뭐 굉장한 어떤 시장의 파장이 컸었는데, 아니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어떻게 경매로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분도 아마 대출 땡겨서 집을 샀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원금이자 후폭풍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집이 넘어간 걸로 봐야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강남구 전세가 한 달 거래 선상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도 뭐 빈번하고요. 7, 8억까지 전세가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치동,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속해 있는 대치동 쪽인데, 여기 뭐 교육 인프라가 워낙 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대치동 입지를 선점하려고 난리를 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뭐 폭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역시 강남구 집값도 심상치 않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와 분양 그리고 이후 프리미엄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강남권 또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 신축 분양을 해도 이게 입주 상태에서 프리미엄 문제가, 지금 둔촌주공이 굉장한 어떤 입주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입주 프리미엄이 뭐 생각만큼 많이 올라주지 못한다는 얘기.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과연 어떤 가치적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무조건 서울의 뭐 강동구나 강남상구나 여타의 상급지 아파트들은 무조건 분양하면 10억, 20억 이상 가져간다라는 그 신화는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시장에서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현대건설이 둔촌주공 거의 뭐 시공을 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공사기간 중에 6개월 중단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남 4구역 지금 뭐 재건축 수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1조 2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 손실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잔금 대출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국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 미라클 핀테크까지 지금 뛰어들어서 지금 13에서 15% 대출 상품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둔촌주공에 막 어마무시한 어떤 금융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잔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뭐 3천억 정도 이제 증액을 해서 지금 뭐 영업을 시도를 하고 있죠. 과연 둔촌주공이 이런 어떤 금융업체들의 이 잔금 대출 영업에 비해서 얼마나 이 가치가 올라줄 수 있을까? 은행은 어쨌거나 이익입니다. 대출 수요를 무조건 많이 받아버리면 일단 담보를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이 딸리면 어디서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둔촌주공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 앞으로 잘못하면 자기 집, 올파포라고 부리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12,000세대 아파트, 자기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경매 상황이 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 둔촌주공 무순이 집집이 2023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900가구 정도 나왔었는데, 초소형 단지들이 나와서 거의 갭 투자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이 무순이 물량을 물으려고 뭐 엄청나게 쇄도를 했었죠. 근데 이 쇄도 현상이 이제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뭐 거의 거래 절벽이 시작되면서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둔촌주공 역시도 지금 뭐 전세가가 거의 10억 선, 뭐 9억 선 나오는데요. 뭐 21억 정도 매매가 지금 30평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둔촌주공의 가치가 가치 확장이라는 어떤 중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번 주에 나온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은 계속해서 보합세, 이 보합세가 무서운 거라 그냥 갑자기 뭐 내리꽂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많고요. 서울 수도권 지방 뭐 할 것 없이 마이너스 지금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거리는 어떤 모습.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전세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느 선상에서 전세 가격이 좀 이 백업 역할을 해주면서 버텨주겠거니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게 여지없이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역시도 매매가와 비슷하게 전세 가격 보합 유지를 하지만 실제적 거래 현장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공식적 지표는 이게 딜레이가 되는 어떤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1, 2주 뒤에는 확실하게 매매가 전세가가 서울 아파트 부분에서 깨져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인플레,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3.0%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지금 어떻게 해서든 환율을 잡아야 된다.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어떤 물가가 상승하고 구매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도 거래 절벽에 거의 매수세가 관망세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더욱더 매수세는 끊어져 버릴 가능성. 지금 미국도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을 해서 유가 부분에서 좀 이 기름값을, 에너지 값을 좀 낮추면 인플레가 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하고 지금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죠. 파월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인플레 부분을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어떤 금리 동결이나 인상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사우디에 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름값을, 에너지 값을 낮추면 물가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 고유가 내려서 인플레 완화 포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석유 증산 예고, 결국 자국의 이 석유 생산량도 더욱더 느려서 에너지 값을 절감하면 동반해서 물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유도 0.5%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보합세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역시도 지금 약간 어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금리를 억지로라도 내려서 지금 이 미국의 자체 어떤 이 통화력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파월을 압박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뒤에 휘장을 아주 의미 있게 보여줬는데 이 독수리의 머리가 무화과를 향해 있으면 이 평화를 상징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미국 달러 뒷면에 있는 이 표시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장식이 됐었는데 어제 다보스 포럼 볼 때는 이 독수리 머리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 이 화살이죠, 화살.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부분을 투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쟁취하는 부분을 이겨나가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분위기 여전히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인하 분위기와는 다른 어떤 이 금리 분위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채가 얼마나 움직여 주느냐인데 꼼짝없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있고 파월은 아마도 끝까지 버티려 할 겁니다. 미 연준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매파적 금리 동결로 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 행보를 보여서 앞으로 금리 부분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 많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지금 1월달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훅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지난 4, 4분기 발표가 됐는데 2017년, 30년, 40년, 50년, 60년, 90년까지 보면
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가 뭐 급격하게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아파트 가치는 뭐 무관하다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많았지만, 이게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 생성력이, 경쟁력이 있을 때나 통했던 말이죠. 수요의 감소는 이제 절대적으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들 뭐 내 집 마련 대출도 지금 막히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디딤돌 대출 국토부가 지금 뭐 수도권에 규제를 계속해서 뭐 둔다 해서 지금 뭐 45.69% 정도 급감하는 그런 추세죠. 12월 2일 디딤돌 대출 신청분부터 반공제 면제되는 대출 제한. 반공제가 뭡니까? 반공제. 반공제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대출을 좀 더 받으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공적인 대출 자체도 지금 딱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중은행 금리 인하 방향은 단기적일 가능성 높다. 그래서 너무 막 들썩들썩거리는 마음으로 자칫 대출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카드는 계속 작용이 될 것 같고, 섣불리 대출 올라탔다가는 고점에서 설거지 당할 가능성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잘 감안하셔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초반에 말씀드린 시중은행 금리 인하 방향은 뭐 초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 높고, 대외 변수적으로 볼 때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려는 방향, 뭐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다르게 여전히 이 부채라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리스크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금리를 무작정 내리기도 뭐한 그런 어떤 환율 위기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대출 역시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듯 보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 역시 가치 하락의 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하고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